네, 보신 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재판인데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 후에 또 8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회장 오늘 이 법정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 삼성 최근 이례적으로 반박문 등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회장 무언가 좀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같은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솔직히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증여세의 탈루, 그리고 그 증여세 탈루에 이어서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한 엄청난 규모의 일종의 그 공시 사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네. 그래야 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혐의를 갖다가 좀 작게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무슨 기자의 말에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용 그 부회장은 계속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고 그런 피해가 구체적으로 가는지도 몰랐다라고 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삼성의 임원진들은 삼성이 지금 억울하게 동일한 사안으로 3년 반이나 고생을 하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이 위기 속에서 삼성에게 지금 엄청난 경영 공백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강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해자 어떤 모습을 갖다가 좀 네. 취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솔직히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삼성의 오너가 이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경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가? 만약에 그게 우려된다면 주식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현재 상징적으로 이 오너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네. 삼성이라는 그룹에 어떠한 부담을 주고 있는지가 이미 그런 걸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의 위기라고 삼성은 얘기하고 있지만 삼성이 아닌 그냥 삼성 오너의 위기일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삼성 앞서 말씀드린 듯이 오늘 이 검찰의 영장 청구 실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영장 청구에 대해 상당히 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재계 일각에서도 망신 주기 의도다,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지현 변호사님께서는 법조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영장 청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네. 망신주기다, 무리수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상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신주기다, 그다음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감정적인 판단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수사가 1년 넘게 지금 지속이 됐어요. 근데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고 기소를 할 것 같으니까는 삼성에서 수사심의위에다가 심의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시간 끌기에 사실 방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검찰이 2018년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예규상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외부 심의위에 판단을 받아본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심의 신청하자마자 영장 청구를 하면서 무력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무슨 기승전 반검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네. 이번 건은 자칫 어떤 검찰 본위주의로 비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국민 정서상의 문제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 이후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 반응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는 일단 총수가 구속돼서 부재 상태가 되면은 경영에 차질이 생길 것 같지 않냐,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뇌물죄로 한번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또 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너무하지 않냐, 그런 식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전 변호사님의 판단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사심의위 신청을 피의자가 요청한 상태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이를 무력화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여론을 보면은 네. 그렇게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집행유예가 진행되지 않고 계속 구속 중인 상태였다면 오히려 지금 여론의 향배는 네. 어떤
이재용 부회장을 동정하는 측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유예를 풀려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범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질이 안 좋은 범죄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최소 5천억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특히나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이 입었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만은 불사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구속영장을 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가를 쟁점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게 경제 쪽과 관련된 문제인데 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영장을 친 것과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심하고 상고심하고 판단이 갈렸던 부분이 있는 게 네. 삼성 측에서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냐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어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것 조력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경영권 승계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 구체적인 내용 그 어떤 경영권 승계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매개로 이재용 일가가 삼성 일가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구도를 짜는 거 그게 경영권 승계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근데 제일 먼저 그 단초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고 그것과 관련한 영장 청구가 이제 오늘 있게 되는 영장 심사에 그 혐의로 들어갔는데 그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에는 지분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모직에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서 어떤 지배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네.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해야 어떤 합병 비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로 인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오늘 이제 10개의 혐의라 그러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이제 2개거든요. 하나는 외부감사법 위반이고 하나는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이랑 관련된 게 어떤 호재성 정보를 띄어서 네. 삼성물산의 어떤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부분이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외부감사법 위반은 분식회계를 했다는 거예요. 네. 바이오로직스가 그러니까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회사랑 합작을 해가지고는 바이오에피스라는 걸 설립을 해요. 일종의 R&D 투자를 한 건데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회계 기준을 이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바이오젠의 어떤 콜옵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네. 고의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그 그러니까 바이오에피스의 자산 가치에 따라서 이게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냐 이 부분이 이제 외부감사법 위반이랑 관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주요 2가지 혐의가 바로 저거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과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고 아울러 삼성물산과 관련된 내용은 공지하지 않음으로써 좀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췄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자, 그렇다면 검찰의 주장대로 만약에 위법 행위가 뭐 인정이 된다,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저희가 뭐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할 때 기준이 범죄의 중대성, 증거 네.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 소명이 되면은 중대한 범죄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영장 발부를 할 때.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 된다 그러면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 그렇게 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이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지금 돼 있고 1년 네.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외부감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변경된 자산 총액이 지금 4조가 넘는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4조 5천억이죠. 예, 이 네. 변경된 자산 총액이 전체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라 가지고는 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될 때 횡령이라든지 뇌물이 있었는데 사실 형량이 큰 거는 횡령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50억 이상이면은 특경가법이 적용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렇게 미뤄 볼 때는 이거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처벌 수위는 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5년 실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횡령이라든지 뇌물 같은 게 다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 법정형을 보면은 비슷해요. 근데 이런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 규정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닌데 네.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다면은 뭐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실형으로요. 예. 네.
자,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혐의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굉장히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설치가 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죠. 이에 따라 지난달 초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뉴 삼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삼성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 사흘간에 걸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문을 낸 데 이어서 어제는 대언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울러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처리한 내용들은 그 승계를 위한 그런 조작도 아니고, 네. 그리고 합법적이지 않게 처리된 게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적법한 절차와 마땅한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하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위기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오너를 흔드는 그런 행태가 반복이 되어서 그 세계적인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나라의 큰 손실이다.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일단 삼성물산과 제인모직의 합병에서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정말 자신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모든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제 그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그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기업의 어떤 그 연관 관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합병 등등을 통해서 지배권을 갖다 강화하는 일들을 무한대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 그룹과 합병을 한다거나 혹은 주식을 획득한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증여받거나 획득했을 때 네. 제대로 세금을 내고, 그리고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시장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네.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를 부풀리거나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들이 다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법이 정한 선을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뭐 가령 그 콜옵션 부분, 이 콜옵션이라고 하는 건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픽스에 네. 거기에 있는 주식들을 상당 부분을 외국 회사에 떠넘길 수 있다는 걸 숨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만약에 이제 주식 공시를 할 때 숨겨서 이제 거래가 됐다. 이러면 거의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대형 부실이거든요, 사실. 네. 누구나 생각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바이오에픽스라고 하는 회사를 완전히 삼성이 다 쥐고 있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 이익의 대부분을 다른 외국 회사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이걸 누가 주주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네.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갖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했어야 마땅하지 않나. 그래야 그것이 네. 세계적인 기업의 수준과 품격에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런 대언론 허소문들을 통해서 언론들은 굉장히 삼성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참담하다, 억울하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평론가님 여쭤보면은요, 이 대국민 호소문 삼성이 위기다, 아울러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삼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어떤 국민들께서는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삼성 총수를 이렇게 구속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실천적인 입장들을 내놔서 한국 경제 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아버지처럼만이라도 내놓으셨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내놓으셨잖아요. 네. 실제로 코로나 위기 때 컴퓨터가 없는 학교들에게 컴퓨터를 갖다가 좀 주는 걸로 이렇게 대충 메꾸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대기업의 품격이 아니죠.
실제로 이 정도의 위기다라고 생각되고 네. 정말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그런 무리, 사실은 이런 무리를 빚은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심려를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적인 기업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품격과 규모에 맞게 과감한 투자를 갖다 약속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그런 투자들을 하기 위한 조치에 취해진다든가 하셔야 되는데, 뭐 판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판사님이 반성하고 이제 무슨 그 법적 규제를 받거나 할 수도 없는 그런 무슨 위원회를 갖다가 하나 만들면은 좀 용서 좀 해줄게라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니까 그런 걸 갖다가 대국민 네. 사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뭔가 결론적으로 나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무리를 빚었기 때문에 사과합니다라는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대국민 사과도 그렇고 이번 호소문도 그렇고 위기 모면으로밖에는 그런 수단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다라고 그렇게 일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전 변호사께서 짚어주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좀 어떤 그 검찰에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자 지난 2일에 전격적으로 시민들과 또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소 여부가 좀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변호사님, 만약에 오늘 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한다면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심의위라는 게 이제 피의자 측에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검찰에서는 이제 구속 여부에 관한 심의도 같이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버리면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원래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 기각 사유가 소명은 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런 거라면은 기소를 하는 쪽으로 심의위 결정이 나겠지만, 소명 자체조차 부정이 된다면은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그 이재용 뇌물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파기환송심에서 그 준법감시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과문 발표한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지금 구체적인 어떤 경영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소송이 수사 중이었고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이재용 뇌물 재판에서 어떤 경영권 승계를 인정했다고는 하더라도 그는 어떤 대략적인 어떤 개요만을 인정한 것이고, 네. 판결문 자체를 찾아봐도 어떤 부분에서 경영권 승계를 인정을 했는지 명확하게 잘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를 요청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저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나. 어떤 준법 감시위라 그런다면은 내부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외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성도 같이 견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들을 사과를 해야 될지 네. 삼성 측에서도 그 바운더리를 정하기가 좀 난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문 내용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뭐 더 이상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만약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영장 기각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방향 또한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장실질심사, 검찰과 삼성 모두 양측에서는 정말 내로라 하는 검찰 내 소위 특수통으로 꼽히는 검사들이 대거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 따라서는 뭐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또 영장 심사를 맡고 있는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 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인물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이복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회계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그 기업들의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그런 네.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영수 특검 때도 직접 같이 수사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상당히 이제 자료로 괴롭혔던 그런 검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그 범죄를 가려내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항상 공을 세웠던 그런 그 검사였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뭐 특수통의 그 대명사와 같은 그런 검사 출신의 변호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특별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요직을 거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후배인 그 특수통의 그 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가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같은 경우도 역시 특수통의 스타 검사였고요. 네. 또 이동열 전 서부지검장, 뭐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이런 분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가 거기 더해서 지금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여기 다수 합류해 있어요.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 중에서도 대법관 1순위로 꼽혔던 한승 전 전주지검장 같은 경우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무게감이 있는 변호인인데 이런 분들이 다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이전에 그 판결들을 보면은 네. 굉장히 엄격하게 그 범죄 사실의 소명과 그리고 그 범죄 각 사실의 특성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등등을 고려한 원칙적인 판결을 내린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네. 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박사방의 조주민 같은 경우 네. 5시간 만에 바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주홍글 씨방의 송모 씨 같은 경우는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주홍글 씨방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박사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 곳이에요. 또 거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범죄 관련된 어떤 물들이 뭐 물론 박사방이 훨씬 더 잔혹하고 원초적인 그런 컨텐츠이고 그것을 이제 옮겨서 올려왔다는 점에서는 주홍글 씨방이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특히 이 사람들이 가해자다, 우리는 자경단이다 그러면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그냥 막 공개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는 죄질이 그렇게 좋다고만 네.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왔고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본다면 저는 뭐 이 원칙대로 진행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이재용 그 부회장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도주의 우려가 있는 대기업 오너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이런 측면을 과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범죄의 죄질 그리고 소명 이것을 과하게 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판단의 기준이 서로 대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이거를 법조인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오늘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수사 기록은 본 거 아니라 우리가 다 언론만 가지고 언론 보도만 가지고 참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좀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론은 얘기할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자들한테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함부로 뭐 이런 선입견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하나하나 쟁점을 따져보면은 영장을 발부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도주는 하지 않으시겠죠. 어디로 도주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먼저 이제 고의적인 어떤 분식회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증선이 결정이 먼저 고의적이다 이렇게 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난 정부에서는 또 그냥 과실이라고 났었거든요. 이 고의적이다 이렇게 난 증선이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거래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삼성의 가처분 신청이 지금 인용이 된 상황이고 왜냐하면 주식거래 정지를 허용해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판명이 났을 때 공익상 어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행 중이고 지금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증거 인멸 부분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상당 부분 실형 선고를 네.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김태한 또 사장은 영장이 기각되고 또 이게 기소가 안 된 걸로 제가 네. 기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됐다는 걸 입증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관건은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분식회계라든지 그 시세 조종에 개입을 했냐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뭐 지상파 단독 보도 해가지고는 프로젝트 G 해가지고는 네.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를 한 정황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났던데 제가 그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니까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세 조종이라든지 아니면 분식회계와 관련한 보고라는 건지 어떤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보고라는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G라는 얘기는 이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네. 하여간 여기서 이
오늘 그 영장심사에서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증을 검찰이 쥐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요.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튼 간에 검찰 소환 조사에서 나는 모른다, 몰랐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물증이 있으면은 만약에 네. 물증 어떤 정황 증거라도 이게 나온다면은 그래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보면은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증거 인멸로도 그렇죠.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놨는데 끝까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검찰이 오늘 이 영장 전담 판사에게 어떠한 증거를 내놓고 그래서 이를 범죄로 소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영장 청구 여부 그 결론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